샬롬 삼국지 6권 7번째. 네 번째는 능통이었다. 그대는 군사 3천을 이끌고 바로 이른 경계에가 있다가 오림에서 불이 일거든 거기에 맞춰 군사를 움직이라. 그리고 주요는 다시 동습을 불렀다. 그대는 3천 군사를 이끌고 바로 한양으로 가서 한천을 따라 세워진 조조의 진체를 쳐부수라. 흰기를 앞세운 군사를 보거든 뒤에서 도우러 온 우리 편 군사인 줄 알면 된다. 마지막이 반장이었다. 주유는 영을 내렸다. 그대는 3천 군사를 이끌고 흰기를 앞세우고 한양으로 가라. 동습이 힘에 붙여 하거든 달려가 도와야 한다. 실로 빈틈없는 영이었다. 영을 받은 6갈래의 군마는 각기 길을 나누어 떠나갔다. 조요는 다시 황제에게 영을 내렸다. 장군은 조조의 싸움배에 불을 지를 화선을 한 번 더 살피신 뒤에 군사 하나를 뽑아 조조에게 글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오늘 밤 항복하러 간다는 것만 알리는 글이면 되오. 그러면서 한편으로 싸움배 4척을 뽑아 황제의 배를 뒤따르며 돌 수 있게 했다. 주인은 이어 수군을 배치했다. 제1대는 한당이 군관이 되어 군사를 이끌고 제2대는 주태가 맡았으며 제3대는 장흠이요 제4대는 진무가 맡아 이끌도록 했다. 각 대는 싸움배 300척을 이끌고 나가는데 맨 앞에는 황제의 화선 20척이 나섰다. 주유 자신은 정보와 더불어 가장 큰 싸움배에 올라 싸움을 독려하기로 했으며 서성과 정봉은 좌우에서 호위를 맡게 했다. 수채는 다만 노숙과 감택이 남아 여러 모사들과 함께 지키기로 했다. 정보는 주유가 군사를 내는 것이 법도가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감탄에 맞지 않았다. 모든 배치가 끝났을 때 손권으로부터 병부를 지닌 사신이 와서 알렸다. 손권은 이미 육손을 선봉으로 삼아 기춘과 황강 땅으로 나가게 했으며 자신도 그 뒤를 바쳐 호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하구의 유비는 그때 공명이 돌아오기만을 눈에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때의 배가 하구에 이르렀다. 공자 유기가 스스로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하구로 온 것이었다. 유비는 그를 정루, 망루 위에 맞아들인 뒤 자리를 정하여 앉기 바쁘게 겉정부터 늘어놓았다. 동남풍이 크게 일거든 자룡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아직도 공명이 돌아오지를 않고 있네. 여간 걱정되는 일이 아닐세. 그때 곁에 있던 군가 하나가 손가락으로 번구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돛배 한 척이 바람을 가득 안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군사께서 돌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유비와 유기는 배에 오는 것을 맞아들이려 구르듯 정루에서 달려 내려갔다. 오래잖아 배가 강 언덕에 대이고 공명과 조자룡이 내렸다. 공명이 아무 탈 없이 돌아오자 유비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나 공명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보다는 당장 해야 할 일에 더 마음이 뺏겨 있었다. 간단한 안부를 나누는 둥 마는 둥 한 뒤 서둘러 유비에게 물었다. 지금은 딴 일을 말씀드릴 겨를이 없습니다. 전에 약조하신 대로 군사와 말이며 싸움배는 모두 갖춰져 있습니까? 갖춰진 지 오래됩니다. 다만 군사께서 돌아오셔서 써주시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유비가 얼른 대답했다. 그러자 공명은 유비와 유기를 재촉해 장막으로 든 뒤 군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먼저 영을 받은 것은 조운이었다. 자룡은 3천 군마를 이끌고 강을 건너 지름길로 오림으로 가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소로 결 수목이며 갈대가 빽빽한 곳을 골라 매복하고 있으라. 오늘 밤 사경 무렵이면 반드시 조조가 그 길로 달아나게 될 것이다. 조조의 군마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반쯤 지나가거든 불을 지르고 들이치되 모조리 다 죽이려 들어서는 아니 된다. 절반쯤만 죽이도록 하라.
오림에서 나오는 길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군으로 빠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형주로 이어지는데 조조가 어느 길로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운이 영을 들은 뒤에 그렇게 물었다. 공명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남군은 형세가 급해 조조는 감히 그리로 갈 생각을 못할 것이다. 반드시 형주로 와서 대군을 수습한 뒤 허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자 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공명은 다시 장비를 불렀다. 익덕은 군사 3천을 이끌고 강을 건너 이릉 뒷길을 끊고 호루곡에 매복해 있으시오. 조조는 감히 남이릉으로 가지 못하고 북이릉 쪽으로 갈 것인데 내일 비 온 뒤에는 거기서 솥을 걸고 밥을 지어 먹게 될 것이오. 연기가 오르는 것이 보이거든 산자락에 불을 지르고 들이치도록 하시오. 비록 조조를 사로잡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익덕이 그곳에서 세우게 될 공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오. 그러자 장비 또한 물러나 영을 받은 대로 떠나갔다. 제갈 공명은 다시 미추, 미방, 유봉 세 사람을 불렀다. 그대들은 각기 배를 있는 대로 모아 강가를 따라 돌면서 조조의 배잔병을 사로잡고 병기며 여러 가지 기구들을 빼앗아 들이도록 하라. 그러자 그들 세 사람 역시 영을 거행하러 물러났다. 공명은 몸을 일으켜 이번에는 공자 유기에게 말했다. 무창은 한번 바라볼 만한 땅으로 우리에게 매우 기묘합니다. 공자께서는 급히 돌아가시어 거느리고 계신 군사들을 이끌고 안구에 진을 치도록 하십시오. 조조가 한번 패하게 되면 반드시 그리로 도망쳐오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사로잡으시되 가벼이 성곽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그 말에 유기도 서둘러 자신의 근거지로 돌아갔다. 유기가 돌아간 뒤 공명은 빙긋 웃으며 유비에게 말했다. 주공께서는 번구의 군사를 머물게 하시고 높은 곳에 기대 바라만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오늘 밤 주유가 큰 공을 이루는 것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관운장도 함께 있었으나 공명은 그를 전혀 본 채도 아니했다. 싸움이라면 언제나 앞장서온 자신을 온전히 빼돌려 버리니 관운장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참다 못해 마침내 목소리를 높여 공명에게 나아지고 들었다. 이 관 아무개는 형님을 따라 여러 해 싸움터를 누비면서 한 번도 남에게 뒤진 일이 없었소. 그런데 오늘 조조 같은 큰 적을 맞아 싸우는데 군사께서 나를 쓰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오? 그러자 공명이 조용히 웃으며 까닭을 일러 주었다. 운장께서는 그 일을 너무 개의쩍어 마시오. 나는 원래 운장을 번거롭지만 가장 기묘한 길목에 보내어 한 못을 맡게 하려 했소이다. 그러나 한 가지 미덥지 못한 데가 있어 감히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오. 미덥지 못한 데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어디 한번 들려주시오. 관우가 후끈단 얼굴로 다시 물었다. 공명이 깨우쳐 주듯 가만가만 말했다. 지난날 조조가 장군에게 매우 두텁게 대했으니 장군도 마땅히 조조에게 보답을 하려 들 것이오. 이제 조조는 싸움에 진 뒤에는 반드시 화용도로 갈 것인데 만약 장군을 거기 보낸다면 어찌 되겠소. 틀림없이 조조를 그냥 놓아 보내고 말 것이오. 그 때문에 내가 감히 장군을 보내지 못하고 있소. 군사께서는 참으로 걱정도 많으시오. 지난날 조조가 나를 두텁게 대접한 것은 사실이나 나는 이미 그 보답을 했소. 알량과 문추를 죽여 백마가 애워싸인 걸 풀어준 것만으로도 보답이 넘었으면 넘었지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외다. 오늘 조조를 만나게 된다 한들 어찌 가벼이 놓아 보내기 하겠소. 관우가 어이없다는 듯 허허거리며 그렇게 대꾸했다. 그 말에 공명이 정색을 하고 물었다. 만약 놓아 보냈을 때는 어쩌겠소? 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소이다. 관우가 훈연히 대답했다. 공명은 그래도 관우가 몸 미덥다는 듯 말했다. 그래도 어째 마음이 놓이지 않구려. 그렇다면 군령장을 써드리겠소이다. 관우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훈련장을 썼다. 뒤늦게나마 가장 중요한 길목을 맡게 된 걸 기뻐하는 관우에게 공명이 더 세세하게 계책을 일러주었다. 운장께서 화용도로 가시거든 산 높은 곳에다 마른 풀이며 쌀이를 베어 쌓고 불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러면 조조는 반드시 웅장이 계신 곳으로 올 것이오. 조조가 연기 나는 것을 보면 매복이 있는 줄 알 것인데 어째서 그 길로 오겠습니까? 관우가 또 알 수 없다는 얼굴로 물었다. 공명이 빙긋 웃으며 깨우쳐 주었다. 운장은 병법에서 허허실실이란 말도 듣지 못하였소. 조조가 비록 군사를 부리는 데 능하다 해도 그렇게 하면 그를 넉넉히 속일 수 있을 것이오. 조조는 연기를 보면 죄께에 죄가 넘어가 그것이 허장성세로만 여기고 반드시 그리로 갈 것이오. 장군이나 쓸데없는 인정을 베푸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공명의 그 같은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믿게 된 관우는 곧 화용도로 가는 길을 재촉했다. 관병과 주창을 비롯한 군사 500이 관우가 이끌고 떠난 전부였다. 관우가 떠나간 뒤 유비가 어두운 얼굴로 공명에게 말했다. 내 아우는 의기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라 만약 조조가 정말로 화용도로 가게 되면 그대로 놓아 보내기가 십상일 것이요. 실로 걱정되오. 공명이 그런 유비를 위로하듯 말했다. 제가 어젯밤에 전문을 보니 아직 조조가 죽을 때는 아니 되었습니다. 운장이 인정이나 쓰게 해주는 것도 역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관운장이 조조를 놓아 보내줄 것을 알고 하는 소리였다. 듣고 난 유비가 감탄에 마지 않았다. 선생의 헤아림은 실로 세상에 따를 만한 이가 없겠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공께서는 저와 번구로 가셔서 주유가 싸우는 광경이나 구경하도록 하시지요. 공명은 그렇게 말한 뒤 손건과 관옹을 남겨 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유비와 함께 번구로 갔다. 이때 조조는 대치 안에 여럿을 모아놓고 싸움 의논을 하면서 황제로부터 소식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갑자기 동남풍이 일기 시작하자 정욱이 들어와 조조를 보고 말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동남풍이 일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에 대한 방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그 말을 받았다. 동지는 양기가 한번 되살아나는 때 이외에다 어찌 동랑풍이 없겠으며 그게 무에 이상하겠소. 그러는데 문득 군사 하나가 와서 알렸다. 강남에서 작은 배 한 척이 왔는데 황제의 밀서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말에 조조는 급하게 그 사람을 불러들이게 했다. 과연 황제의 밀서가 왔는데 그 대략은 이러했다. 주유가 어찌나 방비가 엄하고 빈틈없는지 도무지 몸을 빼낼 계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양호로 군량이 새로 오게 되었는 바 다행히도 주유는 저를 뽑아 군량선을 돌보며 지키게 함으로써 겨우 방편을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동에 이름난 장수를 죽여 그 머리를 들고 승상께 항복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밤 3경쯤 하여 뱃머리에 청룡 아기를 꽂은 배가 가거든 그게 곧 제가 탄 군량 나르는 배인 줄 아십시오. 그 글을 읽은 조조는 기뻐 어쩔 줄 몰랐다. 황제가 들고 올 목이 누구의 것이든 황제가 동호에 이름난 장수를 죽이고 군량을 실은 배까지 빼내 자신에게로 항복해 왔다는 사실이 동호의 장졸들에게 알려진다면 그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이었다. 거기다가 황제가 훤히 알고 있을 동호의 허실은 그대로 동호를 쳐붓을 전략의 바탕이 될 것이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그 바람에 조조는 날이 저물기 무섭게 숫자 안에 있는 큰 배 위에다 모든 장수들을 모아놓고 황제의 배가 이르기만을 기다렸다. 한편 강남에서는 주유가 싸움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짓고 있었다.
재화와 재중의 절이었다. 진작부터 장막에 잡아두고 있던 재화를 불러들인 주유는 곧 군사들을 시켜 그를 묻게 했다. 깜짝 놀란 재화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닥쳐라. 네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기에 감히 와서 거짓 항복으로 나를 속이려 들었느냐. 이제 마침 군기에 제사 지낼 재물이 없으니 네 놈의 목을 빌려 거기다 좀 써야겠다. 주유가 싸늘하게 말했다. 재화는 마침내 자신의 본색이 드러난 걸 깨달았다. 이미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악에 받쳐 소리 질렀다. 너희 편의 감령과 감택도 이미 너를 저버렸다. 그런데도 네가 조승상과 싸워 이길 것 같으냐? 공연한 짓 하지 말고 나를 풀어놓아 조승상께 항복할 수 있는 한 가닥 길로나 삼아라. 감령과 감택은 내가 시켜서 한 일이다.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주위가 다시 그렇게 일러주자 재화는 더욱 기가 막혔다. 뉘우쳐도 이미 늦은 일이었다. 주요는 군사들을 재촉해 재화를 강변에 있는 조도끼 검은 빛의 일산 달린 깃발 아래로 끌고 가게 했다. 그런 다음 술을 뿌리고 지방을 태워 재례를 갖춘 뒤 재화의 목을 한 칼에 잘라 그 피를 군기에 바쳤다. 자, 이제는 배를 낸다.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 싸울 채비를 갖추도록 하라. 재례를 끝낸 주요가 드디어 출전의 영을 내렸다. 황계는 세 번째 화선에서 엄심갑의 날성 칼을 빼들고 홀로 서 있는데 그 머리 위에서 벌럭이는 깃발에는 선봉 황계란 넉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곧 순풍을 타고 나가는 황계의 화선 20척을 앞세운 동우의 선단은 조조의 수체가 있는 적벽으로 떠났다. 이때는 동남풍이 거셀 대로 거세어져 물결은 바다의 파도만큼이나 높았다. 조조는 중군에 앉아 달빛이 비치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수많은 금빛 강물을 뒤집고 물결을 희롱하는 것 같았다. 조조는 그 바람이 바로 동남풍이라는 것을 잊고 마음이 호쾌하여 껄껄거렸다. 머지않아 황계가 오면 대세는 판가름 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믿음이 더욱 그를 방심하게 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가물가물하지만 강남에서 돛배 한 척이 바람을 타고 이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득 군사 하나가 한 곳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조조는 높은 곳을 골라 앉은 뒤 그쪽을 살폈다. 잠시 후에 다시 눈 밝은 군사가 말을 보탰다. 배가 여러 척인데 모두 청룡 아기를 꽂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큰 기에는 선봉 황계라 쓰여진 것 같습니다. 선봉 황계라면 싸우러 온다는 뜻이지만 조조는 어찌된 셈인지 조금도 의심하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기분 좋게 웃으며 중얼거릴 뿐이었다. 황계가 항복하러 오는 것은 하늘이 나를 돕고 있다는 뜻이다. 그 사이에도 황계의 배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들고 있었다. 한동안 그 배들을 찬찬히 살피던 정욱이 급한 목소리로 조조에게 말했다. 오는 배들에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수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어서 영을 내리십시오. 어떻게 속임수가 있다는 걸 알았소? 조조가 알 수 없다는 눈길로 정욱에게 물었다. 곡식이 배 안에 있다면 배는 반드시 그 무게 때문에 배전이 물속에 많이 들어가고 흔들림도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오는 배들을 보니 가볍게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전이 물 밖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틀림없이 곡식 실은 배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오늘 밤은 동남풍이 심하게 부니 만약 저기에 속임수가 있다면 어떻게 당해내시겠습니까? 그제서야 조조도 느껴지는 게 있었다. 급히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누가 가서 저 배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겠느냐? 제가 물에 좀 익숙합니다. 한번 나가서 막아보겠습니다. 곁에 있던 문빙이 그렇게 말하고는 몸을 날려 작은 배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손가락질로 작은 배를 맞으러 나갔다.
승상의 영이시다. 강남에서 오는 배들은 수채로 가까이 오지 말고 강 가운데 잠시 멈추어라. 문빙이 뱃머리에 서서 크게 소리쳤다. 배에 타고 있던 군사들도 목청을 모아 소리쳤다. 어서 배뜸을 벗겨보아라. 그런데 미처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이었다. 화살 나는 소리와 함께 문빙의 왼팔에 화살이 하나 날아와 박혔다. 문빙은 배전에 넘어지고 놀란 군사들은 배를 돌려 수채로 돌아오기 바빴다. 그럭저럭 조조의 수채와 황계의 화선들 사이가 두 마장쯤 되었을 때였다. 황계가 칼을 들어 한번 휘두르자 앞에 배들 일제히 불이 붙었다. 불은 바람의 위세를 따라 일고 바람은 불의 위세를 더했다. 20척의 화선들은 불꽃과 연기로 하늘을 가리면서 손살같이 조조의 수채로 들이닥쳤다. 수채 안에 있는 배들은 모두 닻을 내리고 있는 중이었다. 거기다가 연황계를 써서 30척 50척씩 쇠사슬로 묶여놓은 터라 피할래야 피할 데가 없었다. 무슨 군호인지 강 건너에서는 포향이 들리는데 20개의 거대한 불덩이 같은 황계의 화선들은 그대로 조조의 배들에 달라붙어 불을 옮겼다. 뱃머리에 박아둔 큰 못이 조조의 배들에 박혀 군사들이 밀어내 보려 해도 꼼짝도 않았다. 그렇게 되고 보니 조조의 수채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불바다가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처음 배에 옮겨 붙었던 불은 곧 거센 동남풍을 타고 무태 있는 진체들에게까지 ом겨갔다. 조조는 강 언덕에 있는 진체에서도 여기저기 연기와 불길이 솟는 걸 보자 어리다 빠져나가는 듯 했다. 간방까지만 해도 혼일사에 천하통일의 꿈에 부풀어 있던 조조였다. 아니 조금 전 황계의 배가 멀리서 모습을 나타냈을 때만 해도 조조는 자신의 대망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황계가 싣고 온 불이 그토록 무참히 조조의 꿈을 불살라 버릴 줄이야. 뿐만이 아니었다. 불붙은 배에서 작은 배로 뛰어내린 황계는 몇 사람만 거느린 채 불길과 연기를 무릅쓰고 조조를 찾아 앞장서 덤벼왔다. 조조는 일이 위급함을 알아보고 급히 배에서 강 언덕으로 뛰어내리려 했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어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마침 장효가 작은 배 한 척을 저어왔다. 조조가 부축을 받아 작은 배에 내려보니 어느덧 자신이 타고 있던 큰 배도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다. 장유를 비롯한 여남은 명예 장졸들은 조조를 감싸 지키며 급히 강어귀 쪽으로 배를 저어갔다. 황계는 멀리서 붉은 옷을 입고 작은 배에 내리는 자를 보자 그게 틀림없이 조조일 것이라 짐작했다. 배를 젓는 군사들을 재촉하는 한편 칼을 휘두르며 크게 소리쳤다. 조조 역정놈은 달아나지 말라. 동호의 선봉 황계가 여기 있다. 그 소리를 들은 조조는 얼른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괴로운 외침을 잇따라 토해냈다. 황계가 지쳐오는 기세가 두려워서라기보다는 그런 황계를 그토록 쉽게 믿은 스스로를 향한 꾸짖음과 뉘우침에서 나온 소리였다. 조조와는 크기나 깊이가 달라도 황계를 미워하는 마음만은 뒤따르는 장졸들에게도 한결같았다. 장효가 가만히 살을 뽑아 활시위에 얹고 그 미움까지 실어 황계에게로 쏘아 붙였다. 마침 크게 인 바람에 불길은 대낮같이 밝게 비치어 황계의 모습을 드러나게 했다. 그러나 거센 바람 소리 때문에 화살이 날아오는 소리를 듣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한 황계는 그대로 어깨 쭉지를 맞고 물 위로 떨어졌다. 장효는 그 틈을 타 조조를 강 언덕까지 구해내렸다. 하지만 이때 불은 이미 무태 있는 마보군의 진체에까지 올마부터
조조의 대군 전체가 크게 어지러워진 뒤였다. 조조는 그런 군사들을 수습할 염두를 못 내고 마피를 찾아 달아나기에 바빴다. 한편 그 무렵 한당도 기세를 타고 불길로 연기를 무릅쓰며 조조의 수체로 지쳐 들고 있었다. 문득 졸개 하나가 달려와 알렸다. 키 뒤쪽에서 누가 큰 소리로 장군의 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에 한당이 가만히 귀 기울이니 다시 이런 소리가 들렸다. 공의는 나를 구해 주시오. 저것은 한 공복이다. 어서 구하도록 하라. 그 목소리를 알아들은 한당이 급히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군사들이 황계를 배로 끌어올려 보니 어깨에 화살이 꽂힌 채였다. 한당은 화살을 입으로 물고 뽑아냈으나 대만 뽑히고 화살촉은 여전히 살 속에 박혀 있었다. 손견을 따라 나선 이래 수십 년 황계와 함께 싸움터를 누벼온 한당이었다. 조조를 쳐 공을 세우는 일보다는 황계를 구하는 게 더 급했다. 한당은 돌진을 멈추고 먼저 황계의 젖은 옷을 벗긴 뒤 칼로 황계의 살을 찢어 화사촉을 뽑아냈다. 그런 다음 기를 찢어 상처를 싸매고 자신의 점포를 입혀 대체로 돌려보냈다. 그곳에서 옳은 치료를 받게 하려 함이었다. 연일 사람 같았으면 황계의 목숨은 남아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워낙 물에 익숙한 사람인데다 몹시 찬 겨울이지만 갑옷을 입은 채 물에 떨어져 황계는 얼어 죽지 않고 겨우 구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 조조 쪽에서 보면 반부는 풀린 셈이나 동으로서도 불행 중에 다행이라 할 만했다. 그 사이 싸움은 한층 열기를 더해갔다. 불길은 강을 덮어 물 대신 흐르는 듯하고 함성은 하늘과 땅을 떨쳐 올렸다. 왼쪽에서는 한당과 장음이 이끄는 두 갈래의 군사가 적벽 서편으로 지쳐 들어오고 오른쪽에서는 주태와 진무가 이끄는 군사들이 적벽 동편을 따라 조조군의 수체를 덮쳤다. 그리고 가운데로는 주요 정보, 서성, 정봉을 뱃머리에 세운 동호의 선단이 모두 이르렀다. 불 기운 스치는 곳에 군사가 따르니 불의 위세에 따라 군사들도 절로 사납고 날래졌다. 바로 삼강의 수전이요 적벽의 오병이었다. 모든 싸움 또는 적을 몰살시키는 오병이었다. 이날 조조의 군사들이 떨어진 저지는 참담했다. 창에 찔리고 화살에 맞아 죽은 자의 불에 타고 물에 빠져 죽은 자를 더하면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뒷사람이 그 싸움터를 둘러보고 노래했다. 위와 오 자웅 겨루던 곳 적벽에는 배 한 척 보이지 않네. 매서운 불길 구름을 찌를 듯 강물 비칠 때 주랑은 여기서 조공을 깨뜨렸네. 몰살을 당하는 것은 강 위에 떠 있던 조조의 군사들만이 들뿐만이 아니었다. 무태에서도 강물 위에서와 못지않은 참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무태에 있는 조조의 진체를 가장 먼저 덮친 동호의 장수는 감령이었다. 감령은 거짓으로 항복해 온 체중을 앞세워 조조군 진체 깊숙이 들어선 뒤 한 칼에 체중을 베어버렸다. 이제 더는 쓸모가 없어진 그를 미리 주유가 일러준 대로 없애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떠나올 때 미리 주유에게서 받은 군령대로 마른 풀과 집 건풀을 모아 조조의 진체에 불을 질렀다. 여몽은 조조의 진체 안에서 불길이 있는 것을 보자 여기저기 불을 놓아 감령과 적응했다. 방장 동습도 군사를 나누어 불을 지르고 함성을 울리며 조조군의 진체로 덮쳐갔다. 그렇게 되니 사방에 보이는 것은 모두 오군이 지른 불길이요 들리는 것은 천지를 뒤흔드는 북소리와 함성이었다. 강 위에서 이미 반나마 넋을 잃은 조조는 더욱 어찌할 줄을 몰랐다. 평소의 냉철함이나 임기응변의 재치는 다 어디 갔는지
불길 속을 뚫고 달아나기 바빴다. 그런 조조를 따르는 것은 겨우 장효가 이끄는 100여 기뿐이었다. 그러나 워낙 사방이 불길이라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었다.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곳이 없이 이리저리 내딛고만 있는데 모개가 문빙을 구해 가지고 수십 기만 이끌고 조조를 찾아왔다. 수만이나 되던 수군 중에서 간신히 적병과 불길을 벗어나 강 언덕에 이른 숫자였다. 조조는 그들을 보자 한심한 가운데에도 가슴이 에이는 듯했다. 그러나 당장 급한 것은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적군과 불길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 모두들 이곳을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아라.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킨 조조가 군사들을 돌아보며 영을 내렸다. 장효가 한 군데 불길이 뜸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렇게 된 이상 오림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땅이 넓고 비어있으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가 보기에도 그 길밖에 없을 것 같았다. 좋다. 오림으로 가자. 조조는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지름길을 찾아 오림으로 달아났다. 호랑이 같은 장수 1000명에 날랜 군사 100만을 호원하던 대군 중에서 조조를 뒤따르는 것은 겨우 장효, 문빙, 모개세 장수의 군사 100여 기뿐이었다. 하지만 그나마도 미처 적벽을 벗어나기도 전에 뒤쫓는 적군이 있었다. 조조 이 역적놈아 어디로 달아나려느냐. 그 같은 고함과 함께 뒤따르는 적군의 기치를 보니 여몽이 이끄는 군사였다. 조조는 장효를 남겨 뒤쫓는 적을 맞게 하고 나머지 군마를 휘몰아 앞으로 내달았다. 다시 앞쪽에서 불이 일며 산골짜기로부터 한때의 군마가 쏟아져 나왔다. 섞어라. 능통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앞선 장수가 크게 소리쳤다. 조조는 놀란 나머지 간이 절렁 떨어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황망히 서 있는데 홀연 산 비탈에서 또 한때의 군마가 쏟아져 내려왔다. 조조는 그게 적인 줄 알고 눈앞이 아득했다. 그때 앞선 장수가 크게 소리쳤다. 승상께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서황이 여기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조조는 지옥에서 이에 아울린 양군을 한바탕 어지러운 싸움이 벌렸다. 그러나 조조가 얻은 것은 겨우 북쪽으로 달아나는 한 가닥 길이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다시 한때의 군마가 산 언덕에 진을 치고 있는 게 보였다. 겁부터 집어먹은 조조를 제쳐놓고 서왕이 나가 물었다. 너희들은 무엇이냐? 다행히도 그들은 원소에게서 항복해온 장수인 마연과 장의가 이끄는 군사들이었다. 3천 군마를 이끌고 그곳에 진체를 벌이고 있던 마연과 장의는 대체 쪽에서 하늘 가득 불길이 오르는 것을 보았으나 내막을 알 길이 없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알맞게 조조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다. 그대들 둘은 1천 군마를 이끌고 앞서서 길을 열라. 조조는 그렇게 영을 내리고 남은 군마들은 모두 자신을 후익해 하여 앞으로 나갔다. 서황이 나타나고 또 마영과 장의 3천 군마까지 만나게 되고 보니 다소 힘이 쏟고 마음이 놓였다. 조조의 영을 받은 마연과 장인은 우쭐해졌다. 가만히 있다가 뜻밖에도 큰일을 맞게 된 그들은 이번이야말로 한번 공을 세워볼 기회라 생각하고 나는 듯 말을 달려 앞으로 나갔다. 미처 십리도 가기 전에 한때의 군마가 함성과 함께 나타나 그런 그들의 길을 막았다. 나는 동우의 감령이다. 어디를 감히 빠져나가려느냐. 앞선 장수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울러댔다. 마연이 먼저 나서서 감령과 겨누려 했다. 하지만 욕심만큼 솜씨가 따라주지 못하니 어쩌겠는가. 몇 번 창칼이 부딪히기도 전에
마연은 감령의 칼에 동강나 말 아래로 떨어졌다. 마연이 죽는 걸 보고 이번에는 장의가 창을 꼬나 잡고 감령에게 덤볐다. 이놈, 네 감히 나와 맞서 보려느냐? 감령이 그런 장의를 보고 병력같이 호통을 쳤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벌써 반나마 넋이 나가버린 장의는 손발조차 제대로 놀려보지 못하고 감령의 한 칼에 몸을 뒤집으며 말 아래로 떨어졌다. 두 장수가 죽는 걸 본 군사들은 혼비백산 되돌아가 조조에게 그 일을 알렸다. 이때 조조는 한비 쪽을 바라보며 구원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육손과 태사자의 군사들이 먼저 몰려왔다. 합비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던 손권이 멀리 강물 위에서 불길이 솟는 걸 보고 육손에게 불로 신호하게 하여 태사자를 부른 다음 두 사람이 이끄는 군사를 합쳐 그리로 보낸 것이었다. 강물 위에 불길이 인 것을 자기 편의 화공이 바로 들어맞았음을 알고 패한 조조가 쫓겨올 길을 헤아려 취한 조처였다. 육손과 태사자의 군사들이 몰려오는 걸 본 조조는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바로 말머리를 돌려 이릉으로 달아났다. 거기서 다시 적지 않은 군사가 꺾였음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러나 다시 도중에 장합을 만나 얼마간의 군사가 보태어졌다. 조조는 장합에게 뒤쫓는 적병을 막게 하고 자신은 말을 잭지질에 이릉 쪽으로 내달았다. 정신없이 달린 조조는 오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뒤를 돌아보았다. 불빛이 차차 멀어지고 뒤쫓는 군사의 함성도 들리지 않았다. 드디어 지옥 같은 적벽을 벗어난 듯했다. 이른바 적벽 대전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서는 여기서 일단 매듭이 진다. 그런데 읽는 이의 흥을 깨트리는 일이 될지 모르지만 이쯤에서 한번 정사를 더듬어 보는 것도 뜻있는 일일성쉽다. 연희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미난 부분 가운데 하나인 만큼 역사적인 진실을 알아두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양편의 정확한 세력이다. 연희에서 조조의 군사는 흔히 100만으로 불리고 있고 제갈량에 의해 과장될 때는 150만, 주유에 의해 과소평가될 때도 형주에서 새로 얻은 군사 8만을 빼고 23만 명이었다. 그러나 사가들은 대략 조조의 군세를 25만 내외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유비 손권의 군사는 연희와 정사가 대략 일치하여 5만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양쪽의 군세는 흔히 말하듯 20대 1 또는 17대 1이 아니라 5대 1일 정도였다. 거기다가 조조의 군사는 태반이 원소와 유표에게서 항복해온 군사여서 믿을 수가 없었고 순수 북방의 군사들은 또 태반이 병에 걸려 실제 전력은 유비와 동호연합군의 2배를 크게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게 전쟁 사가들의 통상적인 견해다. 그 다음은 적벽대전 전의 양상이다. 연희는 양군이 오래 대치하여 갖은 준비 끝에 싸운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사는 손권이 유비를 시켜 합비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싸움이 시작되고 적벽에 이르러 바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다. 끝.